새벽 5시, 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에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탁, 탁, 탁.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그냥 저희에게 다 주세요. 며칠 전 며느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달콤한 목소리 속에 숨겨진 독을 이제야 알아챈 거죠. 하지만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단지 믿고 싶지 않았을 뿐.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수첩이 떠올랐어요. 거기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적혀 있죠. 남편이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말. 여보, 우리 집 마루 밑을 잊지 마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아볼 여유조차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희미한 달빛에 비쳐 보였죠. 사진 속 남편의 눈빛이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손가락 사이사이 박힌 굳은 살을 만져봤어요. 차가웠죠. 생선 비늘에 찔려 생긴 상처들이 아직도 울퉁불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왼손 약지에 있는 작은 흉터예요. 이건 생선 때문이 아니었죠. 오래전 뭔가를 깊이 파내다가 생긴 상처. 그때 찾았던 것이 뭐였더라? 문득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그 문 너머에는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있고 이 안에는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가 있었죠. 아니, 어쩌면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시장 친구 정수기가 며칠 전에 이상한 말을 했었죠. 언니, 그 변호사 알아? 요즘 노인들 재산 지키는 전문가라던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정수기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가 다시 놓았어요. 아직은,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곧, 아주 곧 모든 게 뒤바뀔 거예요. 옛날 집 설계도가 어디 있더라? 남편이 직접 그렸던 그 도면. 거기엔 이 집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죠. 그들이 원하는 게 집과 돈이라면 나는 그들이 모르는 이 집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려졌죠. 더 이상 순진한 할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내 삶은 내가 지킬 거라고. 그리고 어쩌면 남편이 남긴 그것이 모든 걸 바꿀 열쇠가 될지도 몰라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웠지만 시장에 가려면 서둘러야 했죠. 남편이 떠난 뒤로 매일 그랬어요. 27의 젊은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엄마, 배고파? 어린 철수가 잠결에 칭얼거렸어요. 나는 차가운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렸죠. 뜨거웠어요. 열이 있는 것 같았지만 병원에 갈 돈은 없었어요. 그저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는 게 전부였죠. 시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캄캄했어요. 생선 도매상 아저씨가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죠. 차가운 얼음 속에서 생선을 골라내는 내 손은 금세 감각을 잃었어요.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죠. 제일 싼 것들만 골라 담았어요. 그래도 팔아야 했으니까요. 해가 떠오를 무렵 첫 손님이 왔어요.
나는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였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손님이 와도 안 와도 늘 서 있어야 했죠.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웠어요. 앉아서 먹을 시간도 아까웠으니까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철수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었죠.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봐주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린 아이는 지쳐 있었어요.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철수를 먹였죠. 엄마는 안 먹어? 철수가 물었지만 나는 배부르다고 거짓말했어요. 밥이 모자랐거든요. 철수가 잠든 뒤에야 남은 국물에 찬밥을 말아 먹었죠. 그것마저도 감사했어요. 굶는 날도 많았으니까요. 10년, 20년, 30년.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어요. 손은 완전히 망가졌죠. 검은 비늘이 살갗에 박혀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허리는 구부러졌고 무릎은 성한 날이 없었죠. 겨울엔 뼈마디가 쑤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철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철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시장에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옆가게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그날 저녁 나는 철수에게 처음으로 고기를 실컷 먹였어요. 내 목까지 다 줬죠. 철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으니까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철수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일하셔도 돼요. 제가 돈 벌게요. 취직한 철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구나 싶었죠. 30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때만 해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죠. 철수가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그래도 나는 참았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또다시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온통 희생뿐이었어요. 나를 위한 삶은 단 하루도 없었죠.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을 위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를 위해. 그렇게 나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아니, 스스로 작아지기를 선택했죠.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어머니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줄 것은 없다는 걸. 내 삶도, 내 집도, 내 돈도. 이제는 내가 지킬 거예요. 평생의 희생은 이제 충분해요. 정말로 충분해요. 어머니, 저 지혜예요. 드디어 만나 뵙네요. 처음 며느리를 만난 날, 그녀의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곱게 화장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 공손한 말투. 모든 게 완벽했죠. 철수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딸처럼 잘 모실게요. 정말이에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키워온 나에게 딸이 생긴 것 같았죠. 지혜는 내 거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나는 그 온기에 속아 넘어갔죠. 결혼식 날 나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았어요. 비록 허름한 동네 예식장이었지만 최대한 많은 음식을 준비했죠. 하객들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요. 내 차림새는 볼품 없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철수와 지혜가 행복하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처음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였죠. 어머니, 이 집 좀 낡았네요. 거실을 둘러보며 지혜가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죠.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래됐지만 튼튼한 집이라고, 철수 아빠와 함께 지은 집이라고.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일주일 뒤 지혜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3명의 젊은 여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나는 정성껏 차를 대접했어요. 과일도 깎고 떡도 준비했죠. 하지만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여기가 네 시댁이야? 진짜?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 나라면 못 살 것 같은데. 지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친구들이 돌아간 뒤 지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어머니, 저 너무 창피해요. 친구들이 다 비웃고 갔어요.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지혜는 듣지 않았죠. 그날부터 지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살가운 며느리가 아니었죠. 벽지를 바꿔야 한다. 가구를 새로 사야 한다. 부엌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끝없는 요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저 불편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죠. 젊은 사람이니까 깨끗한 걸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씩 고쳐줬어요. 하지만 지혜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이제는 집 자체가 문제라고 했죠. 어머니, 이런 낡은 집에서는 아기도 못 낳아요. 환경이 안 좋아서. 손자 얘기가 나오자 나는 무너졌어요. 그래, 손자를 위해서라면. 또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적금을 깨서 집수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했죠. 철수는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처음엔 엄마 편이었어요. 지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말리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철수도 달라졌어요. 지혜의 편이 되어갔죠.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지혜의 편이었는지도 몰라요. 엄마, 지혜가 힘들대요. 좀 도와주세요. 엄마, 우리도 남들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 그 돈 어차피 우리 줄 거 아니에요?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내가 평생을 바친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믿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지혜의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친정 엄마와 하는 통화였죠. 엄마, 시어머니 완전 만만해. 조금만 울면 다 줘. 집도 곧 우리 거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철수? 철수는 내 편이야. 걱정 마.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지혜에게 나는 그저 돈줄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그 따뜻했던 미소도 살가웠던 말투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철수였어요. 내 아들이 그걸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는 것. 아니, 어쩌면 공모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어요. 초라하고 늙은 내 모습이 보였죠. 60이 넘은 나이, 굽은 허리, 거친 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나에겐 아직 집이 있었고 조금이나마 돈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전부를 빼앗는 거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가족?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있는 건 오직 탐욕스러운 약탈자들 뿐이었죠. 어머니, 제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 가기로 했어요. 지혜가 들어온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꺼낸 말이었죠. 나는 그저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혜는 계속 앉아 있더군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눈치였죠. 근데요, 어머니. 여행 경비가 좀 모자라서요. 150만 원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150만 원. 내가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겨우 버는 돈을 그렇게 쉽게 요구하다니. 하지만 지혜의 눈빛은 당연하다는 듯 반짝였죠.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것처럼. 제 친구들 다 가는데 저만 못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나는 철수를 바라봤지만 그는 TV만 보고 있었죠.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결국 나는 통장을 꺼냈어요.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을 깼죠.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일본으로 떠났어요. 일주일 뒤 돌아온 지혜는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 화장품, 옷. 그런데 내게 준 선물은 1,000원짜리 과자 하나였죠. 그마저도 공항에서 급하게 산 것 같았어요. 포장이 찌그러져 있었으니까요. 한 달도 안 되어 또 다른 요구가 시작됐어요. 어머니, 저 요리 학원 다니고 싶어요. 요리를 배우겠다니 좋은 생각이라고 했죠. 그런데 학원비가 300만 원이래요. 또 돈이었어요. 끝없는 돈. 철수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지혜가 요리 배우면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 말에 또 넘어갔죠. 어리석은 나는 적금을 또 깼어요. 이제 통장에는 500만 원도 남지 않았죠. 평생 모은 돈이 반년 만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요리 학원에 딱 일주일 다녔어요. 그리고는 그만뒀죠. 너무 힘들어요. 손에 물 마르는 게 싫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어요. 평생 물에 담가 일한 이 손을. 지혜는 일주일도 못 견딘 거예요. 300만 원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죠. 하지만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철수도 지혜도.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는 더 뻔뻔해졌어요. 어머니, 생활비가 부족해요. 어머니, 차 할부금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제 친정 엄마가 수술해야 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친정엄마 수술 얘기를 했다가 다음 주에는 멀쩡히 등산 갔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증거가 있어도 철수가 내 편이 아닌 이상 소용없었겠죠. 어느 날 우연히 지혜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호구야, 호구. 달라는 대로 다 줘. 진짜 웃겨. 눈물 한 방울이면 100만 원은 기본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가 호구? 그동안의 선의가, 사랑이 전부 그저 이용당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은 말이었죠. 철수도 알아. 근데 뭐 엄마니까 줄 거 아니래.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거예요. 아니,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죠. 그날 밤 나는 철수를 불렀어요. 철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피곤한데 짧게 해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숨이 막혔지만 용기를 냈어요. 지혜가 돈을 너무 많이 써. 이제 엄마도 여유가 없어. 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죠. 엄마가 며느리를 싫어하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내가 그런 사람?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그렇게 봤다니.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너무 많이 줘서 받는 것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다음 날 지혜가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저 때문에 철수랑 싸우셨다면서요? 저 이혼할게요. 제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연기였어요. 뻔한 연기. 하지만 나는 또 무너졌죠.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비록 변해버린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혜는 그제야 웃었어요. 승리의 미소였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없구나.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길 때까지 계속될 거구나. 그때부터 나는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반격을 준비했죠. 통장을 새로 만들고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녹음기를 샀어요. 작은 거였지만 충분했죠. 어머니, 이제 집 팔아서 저희한테 주세요. 어느 날 지혜가 대놓고 말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죠.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혜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쉽게 넘어가는 내 모습에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야죠.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줄 거니까요. 끝없는 요구,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이었어요. 철수와 지혜가 함께 찾아왔죠. 평소와 달리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 게 분명했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나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했어요. 비 많이 오는데 고생했네. 저녁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철수의 대답이 차가웠어요. 지혜는 소파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처럼 보였죠.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나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집 말이에요, 어머니. 응, 왜? 저희가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자금이 부족해서 지혜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안 해도 뻔했죠.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나는 철수를 바라봤어요. 아들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 눈빛으로 물었죠. 철수는 내 시선을 피했어요. 창밖의 빗줄기만 멍하니 바라봤죠.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혜 말이 맞아요. 이 집 너무 낡았잖아요. 그 순간 내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는 모르니? 내 아빠와 내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집인데, 너를 키운 집인데, 그리고 어차피 엄마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해요? 엄마는 작은 원룸이면 충분하잖아요. 철수의 말은 계속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어갔죠. 원룸이면 충분하다고?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빼앗고 날 원룸에 처박겠다는 거니? 그 돈 다 쓰고 나면 저희가 모실게요. 지혜가 덧붙였어요. 그 모신다는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나는 알았어요. 돈이 떨어지면 나를 버리게 뻔했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철수가 물었어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죠. 내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니 답답했나 봐요. 생각할 시간을 줘.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엄마거나 제거나 똑같잖아요. 철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뻔뻔해진 거니?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니? 철수야, 이 집은 내 전부야. 엄마, 그런 옛날 생각하지 마요.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다. 그래, 변했겠지. 효도가 사라지고 부모를 ATM으로 보는 시대가 됐으니까.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집을 지킬 거예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철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애원이 아닌 협박이 담겨 있었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그런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너희가 정말 힘들구나.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철수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봤죠. 내가 마음을 돌린 줄 알았나 봐요. 그럼 엄마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순간 지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철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나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 밖의 반응이었나 봐요.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자. 내가 준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나를 어떻게 모실 건지 다 법적으로 보장받고 싶어.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난 거였죠. 엄마, 우리를 못 믿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야. 엄마가 변했어요. 예전 엄마가 아니야. 그래, 나는 변했어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니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니까. 엄마, 그냥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죠. 저게 연기라는 걸 며느리에게 배운 거겠죠. 믿음은 서로가 주고받는 거야. 너희가 먼저 나를 믿는 모습을 보여줘. 지혜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이렇게 보시는 줄 몰랐네요. 실망이에요. 그러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철수도 따라 일어섰죠. 문을 나서기 전 철수가 돌아봤어요. 엄마, 이러면 후회할 거예요.
누가 후회할지는 두고 봐야겠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드디어 가면을 벗었구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이제 더 이상 속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내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적어도 오늘은 내가 이긴 거였으니까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도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예상대로 철수와 지혜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강하게 밀어붙일 작정인 것 같았죠. 하지만 나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녹음기도, 증거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굳은 결심도.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철수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차가웠어요. 정말 마지막 통보라는 듯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죠. 진짜 마지막은 내가 정하는 거라는 걸.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현관문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쿵, 쿵,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죠.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아니, 둘 다였을 거예요. 천천히 문고리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문을 잠그면 다시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내 삶을 그들에게 내주지 않겠다고. 찰칵.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는 단순히 문을 잠그는 소리가 아니었죠. 내 마음의 문을 닫는 소리였고 그들과의 인연을 끊는 소리였어요.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았죠.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죠.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가야, 내 아들아. 흐느끼는 내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어린 철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엄마 손 꼭 잡고 시장에 따라다니던 그 아이는? 엄마가 힘들어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 아이는?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어요. 철수의 100일 사진,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니까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대학 때부터? 취직하고 나서? 아니면 지혜를 만나고부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섰어요. 거실로 가서 전화기를 들었죠.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 다들 각자의 삶이 바빠서 연락한 지 오래됐죠. 친척?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결국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혼자였어요. 철저히 혼자.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하나 있었죠. 이 집. 내가 피땀 흘려 지킨 이 집만은 남아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요. 그래,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할 뿐이었죠. 그래도 뭔가 먹어야 했어요. 싸워야 하니까.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 라면을 끓였어요. 펄펄 끓는 물을 보니 문득 생각났어요. 철수가 어릴 때 라면을 그렇게 좋아했죠. 하지만 자주 끓여줄 수 없었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영양가 없는 걸 먹이기 싫어서였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날에만 끓여줬어요. 그럼 철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죠. 엄마 라면 최고야.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서네요. 그런데 이제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혼자 라면을 먹으며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내 삶이 무너져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죠. 이상하게 그게 위안이 됐어요. 나 혼자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똑 들렸죠. 예전엔 이 소리가 위안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 내 삶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소리였죠.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보였죠. 얼룩덜룩한 무늬들이 마치 내 인생 같았어요.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하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이 집처럼 나도 아직 튼튼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철수였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또 울렸어요. 이번엔 지혜였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좀 심했어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전략을 바꾼 거겠죠. 하지만 이제 속지 않아요. 더 이상은.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라고. 법적으로 내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죠. 그들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니까요. 새벽 3시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죠.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따뜻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죠.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이제 내 삶을 살아. 더 이상 희생하지 마. 그때 또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죠.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이시죠? 저 지혜 친구예요. 할 말이 있어서요. 의외의 목소리였어요. 지혜의 친구라니. 무슨 일일까?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야? 지혜가 어머님 재산 노리고 있는 거 아시죠? 조심하세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어요. 짧은 경고였지만 충분했죠. 내가 짐작한 게 맞았구나.
정말로 그들은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나는 다시 문을 확인했어요. 꽁꽁 잠겨 있었죠. 이 문은 이제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될 거예요. 그 누구도, 심지어 내 아들이라도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이 될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근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나는 나 자신이 되었죠. 6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잠근 뒤로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철수와 지혜는 수없이 찾아왔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엄마, 엄마 있는 거 알아요. 문 좀 열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나중엔 화가 잔뜩 났죠. 그래도 나는 침묵했어요. 말할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혜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연기였죠. 뻔한 연기. 동네 사람들 보라고 하는 쇼였어요. 불쌍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죠. 저 목소리 뒤에 숨은 독을. 넷째 날 그들은 더 강한 수를 썼어요. 경찰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님이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괜찮으신지 확인 좀 해야겠는데요. 젊은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죠. 하지만 안전고리는 걸어둔 채였어요. 저 괜찮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철수가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내가 아는 아들의 모습이 없었죠. 탐욕과 분노만 가득했어요. 경찰관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을 뿐이에요. 내 단호한 목소리에 경찰관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어요. 가족 간의 일이라 개입하기 어려웠겠죠.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다시 문을 잠갔어요. 이번엔 현관 앞에 의자까지 가져다 놨죠. 혹시 그들이 열쇠를 복사해뒀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때웠죠. 김치와 밥,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요리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솔직했어요.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버텨야 했어요.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거울을 봤어요. 며칠 사이 확 늙어버린 내 얼굴이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죠.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나는 거울 속 나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라고. 먼저 옷을 갈아입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을 입었죠. 그리고 화장도 했어요. 오랜만이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나니 힘이 났어요. 전투 화장이었죠.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빠르게 걸어 나갔죠. 목적지는 법무법인이었어요. 시장에서 아는 언니가 소개해 준 곳이었죠. 몇 달 전 미리 연락해뒀던 곳이에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이 믿음직스러웠죠.
나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녹음 파일도 들려줬고 문자 메시지도 보여줬죠.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재산 갈취 시도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안심이 됐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우선 재산 보전 조치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법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래, 나도 싸울 무기가 있구나. 법무법인을 나와 은행으로 갔어요. 통장을 정리하고 비밀번호를 모두 바꿨죠. 그리고 새로운 통장도 만들었어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족 문제가 좀 있어서요. 직원은 더 묻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일이 흔한가 봐요. 부모 재산 노리는 자식들, 더 이상 뉴스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예뻤죠. 언제 이렇게 천천히 노을을 본 게 마지막 일까요? 항상 바빴으니까. 항상 누군가를 위해 뛰어다녔으니까. 현관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도시락이었죠. 메모도 있었어요. 엄마, 제발 이것만이라도 드세요. 걱정돼요. 마이너스 철수.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죠. 이것도 전략이야.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이야. 도시락을 들고 집에 들어왔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내 삶을 되찾기로. 비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내일은 더 강해질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고립된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자유로웠어요.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정을 했으니까요. 처음으로 나를 지키기로 했으니까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 수십 통, 문자 메시지 수십 개. 하지만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번호를 만들기로 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내일은 시장에 갈 거예요.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도움을 청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론에도 알릴 거예요. 내가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일주일 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갔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친구들과 연대를 만들었어요. 언니, 우리가 도와줄게. 혼자 싸우지 마. 50년 지기 정수기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그 변호사 만났어? 내가 말한 사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기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본색을, 내가 준비하고 있던 것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의 유품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집 설계도를 펼쳤죠. 희미한 연필 자국으로 그려진 도면.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거실 마루 아래 작은 공간이 표시되어 있었죠.
비상이라는 글씨와 함께 새벽에 조용히 거실로 나갔어요. 오래된 마루를 손으로 더듬어 봤죠. 그러다 느슨한 널빤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왼손 약지의 흉터가 욱신거렸죠. 그래, 여기였어. 30년 전 남편과 함께 숨겼던 곳. 조심스럽게 널빤지를 드러냈어요. 먼지 쌓인 철제 상자가 나왔죠.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오래된 통장들과 서류 뭉치, 그리고 진짜 집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 둔 거였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던 걸까요? 통장을 확인하니 깜짝 놀랐어요. 30년 동안 복리로 불어난 금액이 상당했죠. 게다가 집문서를 보니 이 집은 내 단독 명의였어요. 철수는 전혀 권리가 없었죠.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지혜의 친구 수진이었죠. 어머님,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충격적인 증거를 보여줬어요. 지혜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철수에게 접근했다는 증거들, 시어머니를 호구라 부르며 조롱하는 메시지들, 양심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수진의 고백과 증거들을 확보한 나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해요. 집에 돌아오니 철수와 지혜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비 열쇠로 들어온 거죠. 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지혜가 재산 포기 각서를 꺼냈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죠. 그래, 서명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대화를 녹음하게 해줘. 그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함정인 걸 눈치챈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방 속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단독 명의야. 마루 밑에서 찾은 진짜 집문서를 보여주자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가 변했어. 철수가 중얼거렸지만 나는 웃었죠. 아니야. 원래의 나로 돌아온 거야. 그들이 화를 내며 나가자 나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준비해둔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반전의 시작은 이미 30년 전 당신이 만들어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그들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지혜의 부모님까지 동행했죠. 하지만 나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와 경찰관, 그리고 시장 친구들이 함께 했으니까요. 어머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지혜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을 틀었죠. 지혜가 나를 호구라 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수진이 준 증거들, 그리고 마루 밑에서 찾은 진짜 집문서를 보여줬어요.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단독 명의였고 남편이 남긴 비상금도 상당했죠. 철수는 아무 권리가 없었어요. 이건 조작이야. 지혜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변호사가 나섰죠. 오늘부로 접근 금지 명령이 발효됩니다. 어기시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관이 그들을 밖으로 안내했어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어요. 엄마, 다시는 오지 마. 그들이 떠나고 집은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위로했지만 사실 나는 홀가분했죠. 저녁 무렵 철수가 혼자 왔어요. 엄마, 5분만. 마지막으로 들어보기로 했죠. 철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혜와 이혼할게요. 그가 봉투를 꺼냈어요. 그동안 받은 돈의 일부라고 했죠.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새 출발해.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철수는 울며 떠났어요.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았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전화가 울렸어요. 정숙이었어요. 언니, 저녁 같이 먹을래? 나는 미소 지었어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거울을 봤어요. 늙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자유로운 사람의 눈빛.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덕분에 이겼어요. 이제 내 삶을 살게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편의 대답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죠. 이제 뭘 할까? 여행? 새로운 취미? 선택은 무한했어요. 마루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아래 비밀 공간은 다시 닫아뒀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남편이 지켜준 이 집에서 나는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한 거였어요.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혼자 살기로 한 것도,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끝났구나. 정말로 이겼구나. 하지만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였죠. 그 누구도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한 거였어요.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혼자 살기로 한 것도 모두 내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 거예요.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위해.